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네,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더 깊숙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영화가 이제 판타지라는 것은 그런 어떤 캐릭터 설정도 판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타임루프, 일종의 뭐 타임머신 그 아이디어이긴 하나 좀 다르기도 하죠. A loop preserves the last 24 hours. Reset the loop and you can stay here forever. 과거에서 뭘 다시 해가지고 현재가 막 바뀌고 막 이렇게 시간이 막 왔다 갔다 막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하고 과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우는 완전히 다르지만 우디 앨런 영화 중에 미드나잇 인 파리하고 비슷한 영화 있죠. 그 영화에도 보면 현재에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과거로 가져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이야기를 함께 벌이는 그런 구도이긴 한데 더 이제 이 영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돌아간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특정한 날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순환적인 구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1943년 9월 3일. 그렇죠. 1943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 중요한 설정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 이 타임루프 설정이 굉장히 유명해진 건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요? 강추드리고 싶어요. 거의 이게 이제 그 타임 패러독스 같은 걸 한 인기 있게 된 시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욕을 하고 그러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은 백투더퓨처라든지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들은 시간이 순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과거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갈 뿐만 아니라 혹은 현재이든 과거든 특정한 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걸 보면 1943년 9월 3일을 계속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축적되니까. 그래서 오후에 어떤 시간이 되면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어요. 그걸 아니까 그 시간만 되면 다람쥐 밑에 딱 가서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손을 딱 내밀면 다람쥐가 위에 떨어지게. 이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사랑의 블랙홀 같은 데를 보면 그 마을에서 현금 운송 차량이 은행에서 그 돈을 움직이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옆에 서 있다가 운송할 때 그 두 사람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돈자루를 훔치는 장면도 있어요. 정말 여긴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정말 다르네요. 거기는 돈 훔치고 여기는 다람쥐 구하고. 이 두 영화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같은 날을 사는데 같은 날을 계속 반복해서 살 때 본인이 기억이 축적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쵸. 만약에 축적이 안 된다면 그날을 새날처럼 계속 살면 되잖아요. 본인이 다만 이 날을 영원히 산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근데 영화 속에서는 축적이 되거든요. 더 힘들죠. 그 말인즉슨 그 인생의 갑갑함과 삶 안에 갇힌 것 같은 폐소공포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힘들죠.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벌칙이죠, 이거는. 그리고 1943년도의 사람이 또 1916년 사람이 가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 기간이 70년이 지속됐다는 얘기인데 같은 날을 70년을 산다? 힘들어요. 아무리 그날이 월급날이라 하더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정에는 사실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죠. 바깥 세상으로부터 이 아이들은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건 팀 버튼적인 어떤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팀 버튼의 그 인터뷰나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팀 버튼이 어려서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요? 자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팀 버튼 영화를 보면 아버지랑 사이가 다 안 좋습니다. 극 중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도 그 주인공이 겪는 그런 굉장히 고독한 상태도 아버지 관계하고 관련이 있고. 근데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능력이 격세 유전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그 특수한 능력이 유전됐잖아요. 아빠는 건너뛰었네. 아빠는 평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는 이것을 아이의 이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치유해야 될 병으로 인식을 하죠. 영화 속에서 보면. 특별히 나쁜 아빠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깥 세상, 기성세대 이런 것의 상징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같은 건데 그 아버지는 또 이 세계 속으로 루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루프들은 그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43년 9월 3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바깥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유폐시킨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어른 되는 걸 거부하는 거죠. 끝없이 계속되는 유년 시절만이 나의 판타지다라고 말을 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거죠. 바깥 세상에서 문을 닫아건 그리고 영원히 어른이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슬픈 부분이 있다. 네. 자, 어쨌건 뭐 이런 그 타임루프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이게 약간 10대 영화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죠. 성장 영화 같은 느낌. 10대들의 사랑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좀 싫어하는 입장이지? 지난 시간에? 아니, 왜냐면 좀 예쁘게 봤는데 네네. 보고 나서 보니까 진짜 공개 연인이 됐다 그래서 그 뒤로는
뭐야 이러면서 약간 근데 응원합니다. 네, 네 언젠간 헤어지겠죠. 20살, 21살이니까 아, 어떻게 끝까지 가? 평생 이거 가겠습니까? 한 2년? 2년? 오래 보셨네요. 소금 없나? 소금 좀 뿌리자. 네네. 그리고 둘 다 배우들이 팀버튼 덕후들이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더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어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근데 영화에서 사랑을 보면 이 사랑도 철저히 팀버튼적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랑이 다 짝사랑이에요. 다 남의 등을 봅니다. 예를 들면 극 중에서 등장하는 할아버지인 에이브라고 말을 하는 네. 이 주인공인 제이크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사실은 그 마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마 엠마하고도 사랑을 했겠습니다만 네. 그 결국은 떠나게 된 걸 보면 스포일러는 아니죠. 초반이니까. 네. 엠마가 할아버지의 등만 바라보는 사랑을 한 거죠. 에이브의 등만 바라보는 사랑을 한 거고. 맞아요. 이 엠마의 등만 바라보는 게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에녹의 등만 바라보는 게 영화 속에서 올리브예요. 올리브, 불스는 올리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넷이 어떻게 보면 일직선으로 쫙 서서 상대방의 등만 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얘들이 실제에선 돌아서가지고 영화에도 후반부를 보면 결국 돌아서는 순간에 이제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건데 누가 돌아서는지 이런 것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무비 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쏙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번에 또 개봉한 영화를 해서 그런지 질문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러다가 또 굉장히 깊고 아주 구석구석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제 옷 색깔과 똑같은 걸로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아수라를 누르고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지금까지의 팀버튼 영화 중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거 내가 한 얘기랑 똑같잖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영화를 보셨군요. 어떤 분인가요? 빈센트 최라고. 빈센트 최님이. 야, 이분이 이름도 빈센트. 빈센트가 팀버튼이 만들었던 최초의 영화 제목이에요. 단편 영화가 빈센트인데 혹시 그래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주변에 보니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야 재밌다 하고 안 좋아하는 분들은 와 푹 잤다 막 이러는데 네. 네.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좋았다거든요. 좋았죠. 예. 선생님하고 저랑 안 맞나 봐요. 빈센트 최님하고. 예, 빈센트 최님하고 저랑. 근데요 선생님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등포 고등학교에 신지호 쌤이랑 박수현 쌤이 제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등포 고등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다녀왔대요. 네. 같이 단체 관람을 보고 왔는데 초중반에 많이 좀 잔잔해서 잘 잤다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빈센트 최님 같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워낙 예. 다양하기도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왜 성공을 했는가. 한 영화가 성공을 하면 수많은 결과론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언론에서의 성공한 이유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영화가 실패한 이유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흥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생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 예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영화라는 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는 500, 700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급 규모라든지 영화의 성격, 시즌의 성격 이런 걸 감안을 하고 영화의 완성도나 재미를 감안하면 근데 1000만 넘은 지금 영화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10편이 넘잖아요. 네. 그 영화들의 어떤 영화들은 지금 다시 개봉하면 1000만 절대 못 넘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영화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건 같이 붙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네. 시기가 언제냐.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네네. 무비 속 질문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샌드님이요. 팀버튼의 영화는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독일 표현주의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영화에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서술하시오. 무슨 신의 21 기자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독일 표현주의까지 나왔어요 지금. 네. 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사조가 있고 나서 작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는 사람들이거나 쓰는 사람이거나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조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데 네.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통칭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팀버튼이 독일 표현주의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독일 표현주의가 뭐예요? 독일 표현주의는 대략 1920년대에 있었던 일종의 일군의 독일에서 있었던 예를 들면 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의 일군의 영화들이 있어요. 노스페라투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이 영화의 미학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시각 스타일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거. 네. 흔히 이제 영화에서 로우키 조명이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면서 얼굴 딱 비출 때도 이렇게 양쪽에서 삼각 조명을 제대로 하면 얼굴에 음영 같은 게 잘 안 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한쪽 광원을 뭐 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쪽은 어두운데 한쪽은 뭐 밝게 보인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조명 스타일. 혹은 그 안에서 다루는 이야기도 비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살인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 일군의 그 영화의 기법 혹은 만든 스타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팀 버튼의 세계가 이렇게 뽀송뽀송한 예쁜 세계가 아니잖아요. 약간 잿빛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각 스타일로 표현주의적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지금 약간 소름이 끼친 게 예. 이 샌드님이 영화를 전공하는 친구인데 지금 숙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지금 이동진 쌤한테 물어봐가지고 네네. 소스를 약간 얻은 거 아닐까요? 내공 다드림 뭐 이런 건가요? 네, 약간 지금 지식인 같았어요 방금. 글쎄, 네. 내공 50드림 뭐 이거. 아, 샌드님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화 전공하는 많은 친구들도 네. 숙제 있으면은 여기다 좀 Q&A 안 하세요. 돼요. 네? 네. 해피 캠퍼스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썼다가 또 F 맞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제 또 지선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버튼 치고는 특유의 기괴함이 없어졌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팀 버튼의 기괴한 상상력이 잘 녹아있는 팀 버튼 작품 좀 골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비틀주스를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으로 봐서요. 맞아요. 예. 저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 후반부 이제 영화가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초기작들이 그런 특성이 잘 살아 있어요. 또 이 비틀주스가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개봉한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비디오나 DVD로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요 아마 토요명화 이런 데서 봤던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테니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서리팡님이요. 네. 원작인 소설은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소설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괴함이 동시에 사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했는데요. 영화에서는 그 실제 사진들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하셨어요. 영화에도 뭐 사진들이 안 나오진 않죠? 나와요. 중간에 나오죠. 오프닝 때 특히 좀 그렇습니다. 힘이 많이 실려서 나와요. 이 스산한 음악과 함께. 이 소설을 썼던 그 랜섬 릭스라는 사람이 애초에 그랬대요. 저도 자료를 본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면 옛날 사진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대요. 실제로 저도 이제 미국에 여행 가다가 골동품 가게 같은 데를 자주 들렀는데 어디든 다 팝니다. 옛날 사진을요? 네, 보통 한 5달러에서 한 10달러 정도에 파는데 옛날 가족 사진, 뭐 19세기, 20세기 초반 이런 거 그런 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약간 심령 사진 같기도 하고 저도 근데 한 2개 샀거든요.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사는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사실은 사진집을 내려고 했대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출판사 직원이 그러지 말고 거기서 착안을 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역제안을 했고 아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시작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벌에 막 둘러싸여 있는 사진이었대요. 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뭔가 음산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 영화 속에 휴라는 캐릭터가 나온 거죠. 휴라는 그 꼬마가 보면 입 벌리면은 벌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런 사진들을 보면 오래된 사진 보면 약간 우리 상상력이 발동이 되잖아요. 네, 저는 상상력보다는 약간 좀 무서워하는 무섭다. 편이고요. 네. 이 영화의 사실 무서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화 속에 투영된 게 아닌가. 저희 이제 무비속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깊이 있는 질문 주셔서 풍성해질 수 있었고요. 약간 스포일러와 함께 파트 3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